오늘은 맥쿼리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맥쿼리인프라가 최근에 배당금 삭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요거 관련돼서 물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배당금 삭감, 그리고 맥쿼리인프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인구 감소, 요거 때문에 맥쿼리인프라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별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공시였죠. 맥쿼리인프라는 2014년도 상반기 예상 분배금을 주당 380원으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380원이 어떤 수치냐? 작년도 상반기에 385원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390원 줬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775원 줘서 배당 수익률 6.22%가 나왔는데 이번에 380원을 줬다라는 거는 배당금 삭감이죠. 배당 컷이 됐다는 거예요.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2019년도부터 2019년 전에도 사실상 2018년도, 2017년도도 계속해서 배당금이 증액이 됐었어요. 2019년도 상반기 350원, 그리고 360원, 370원, 380원, 385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배당금이 더 늘어나는 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삭감된 대표적인 원인 자체가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수익이 많이 감소했었다. 수익이 앞으로 증가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주가도 이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이때 많이 떨어졌다가 근데 다시금 반등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월봉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2008년도부터 해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갔긴 했고 배당 수익률도 한 6% 정도 줬으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투자처이긴 했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동평균선 5월선, 20월선, 60월선을 보면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맥쿼리인프라 장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쿼리인프라의 최근 주가가 많이 둔화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 2022년도 그때 금리가 올라갔죠.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라든지 자본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수입이 제대로 원활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왜냐면 금리가 높다 보니요 경기가 좀 안 좋게 되고 그래도 맥쿼리인프라는 인프라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기는 하지만 부동산과는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긴 한데 경기가 많이 안 좋으면 그만큼 산업적으로 쓰이는 에너지 수요라든지 아니면 철도, 물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무래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때부터 인구가 어느 정도 좀 감소를 하게 됐죠. 그때부터 조금 수익률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쿼리인프라는 이때까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최근에도 금리가 많이 올랐고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그리고 최근 연도까지 수익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냐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비용이 이때 좀 감소를 하긴 했고 근데 수익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총 보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한 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도 보시면 이때도 한 5%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였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도 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서 2022년도 매년마다 이렇게 한 6%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13년도 이때는 고금리죠. 고금리 상황에서도 3.5% 늘어났습니다. 비용이 늘어난 것만큼 운용 수익, 이자 수익이랑 배당 수익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절대적인 규모 차이가 숫자가 더 컸기 때문에 증감률이 낮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순이익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과거 언제 좀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냐 보시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이때는 맥쿼리인프라도 아무리 인프라 펀드이고 사회적인 필수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고속도로, 철도, 물류, 항만 이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기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도 그때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급감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는 부동산 대표적으로 리만 브러더스 그리고 베어스턴스 요런 애들 기업이 완전 망하다시피 했었죠. 맥쿼리인프라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긴 했었는데 얘들도 굉장히 안 좋았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급이 아니라 그런다면 코로나 때도 보셨지만 순이익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팩트이긴 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인구 감소가 있죠. 원래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해서 1970년도 뭐 그 전부터 해서도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020년도 후부터는 인구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인구의 피크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콜인프라와 같은 인프라 펀드들은 앞으로 가지 않았었던 길을 새롭게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먼저 뭐 경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이고, 중국은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인구에 근접을 했고, 인도로부터 세계 1등 인구를 뺏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더욱더 빨리 2010년도부터 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도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의 상황, 뭐 중국이랑 일본의 인프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매크로인프라를 투자할 때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일본이 하이라이트인데 일본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하냐라 그런다면,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이용권을 뭐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팔아서 요거를 통해서 세수를 걷어들여서 그거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뭐 고속도로, 철도, 항만 같은 거를 만들고, 그래서 GDP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요 중간에서 부동산도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2010년도, 2011년도 요때부터 중국의 랜드마켓 슈링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토지 이용권에 대한 매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은 인프라 투자를 그만큼 많이 못하게 되고,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인 원인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개 도시 평균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해서 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일선 도시, 뭐 상하이, 선전, 베이징 이런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주택이 올라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해야 기업들이 뭐 고용도 많이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 가격도 받쳐주고 중국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세수가 걷어들이면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물류도 많이 이용하게 되겠고, 무역도 많이 하게 되겠고, 도시가스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중국 정부는 주택 구매 제한 폐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2선 도시, 3선 도시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쭉 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1선 도시,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에도 주택 구매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부동산 쪽으로도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해결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그리고 가전 뭐 이런 쪽으로도 소비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보다 일본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요건 2018년도 기사거든요. 그때 급속한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인프라를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고도성장기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은 1970년도, 1980년도 그때 뭐 도쿄를 팔면 미국 전역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때 굉장히 고도성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신설을 중지하고 있고 시설을 철거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난해 3월 약 학교 건물과 공민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국 도로 다리의 23%가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다라고 해요. 지금 2023년도, 뭐 2020년도 요때 되니까 50년이라 그러면 1970년도, 1980년도 요때 건설한 게 이제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2033년에는 60%를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만큼 유지관리가 많이 돼야 되고 갱신 비용이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하면서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프라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이런 문제가 먼저 터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지금 막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10년이 먼저 인구 감소를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 인프라 고령화도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교량의 63%, 터널의 42%가 수명에 임박을 했고, 도쿄뼈대의 수도 고속도로가 65%가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30년간 보수 비용이 280조 엔이 GDP의 절반이라고 해요. 일본은 GDP의 많은 부분을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하죠. 그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공공 서비스가 계속 감축하고 있고, 사회보장 제도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쓰는 비용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쪽으로도 쓰이는 비용이 많이 크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부동산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부동산은 뭐 도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 쪽은 빈집도 굉장히 많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요거를 뭐 아버지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상속이 될 때 자식이 오히려 요거를 받는 게 더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 만큼 주택 쪽으로는 완전히 안 좋습니다. 도쿄 쪽은 괜찮은데 다른 지방 쪽은 안 좋고,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본의 먼저 선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본은 G7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 부분 투자가 감소한 나라이기도 하고, 요거는 2019년 공공 부분 투자액이 1996년보다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1996년도가 오히려 공공부문 투자액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공부문 투자액이 당연히 사회보장, 인프라,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사회 공공부문 쪽으로 투자를 안 하는데 맥쿼리 인프라 같은 민영부문 쪽으로도 당연히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4배, 미국은 2.3배인데 일본 정부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15조엔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연간 예산의 60%를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사회보장비나 국채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사회보장비,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쪽으로 쓰이면 당연히 인프라 쪽으로 투자하는 그쪽으로는 잘 없겠죠. 새롭게 인프라 투자도 못하고 유지 보수도 못한다 그러면 맥쿼리 인프라가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보면 일본이 인구가 줄자 공짜 고속도로가 연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일본 정부가 2050년도부터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하려고 했었는데 2115년까지 요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2050년도에는 이제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수가 너무 심각하고 인구 감소로 이제는 요금 수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랑 같은 거죠. 맥쿼리 인프라는 고속도로, 철도 이쪽으로 수입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며 요금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따라서 보수도 심한데 요것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맥쿼리 인프라 관련돼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도 했었고 아직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리고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속도로, 철도는 많이 안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에너지, 산업용으로 쓰이는 에너지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하기도 했었죠. 데이터 센터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데이터 트래픽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쪽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일본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맥쿼리 인프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맥쿼리 인프라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점이 맥쿼리 인프라의 현금 창출 능력을 굉장히 뛰어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있고 매크로인프라의 포트폴리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뭐 좋은 점도 살펴보셔야 되고 나쁜 점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인구국제연구소는 2115년 일본 인구가 5천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고속도로 이용량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어서 이용량이 줄어들면 요금 수입도 급감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수입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물론 요금 인상을 하면 돼요. 매크로인프라 입장에서도 뭐 인천대교 이런 쪽으로 요금 인상을 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하고 항만 요금 올리고 이러면 돼요. 근데 요금을 올리는 것만큼 아무래도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해 있고,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장기 에너지 전망, 이게 에너지 경제 연구소인가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효율 향상으로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가정 부문 에너지 줄어들 것이다. 뭐 이쪽으로 쓰이는 도시가스 줄어들고 뭐 전기, 뭐 연료유 이런 것 쪽으로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차량 보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차가 확대가 되고 효율이 좀 높아져서 수송 에너지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 자동차를 그만큼 안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 그리고 수송 쪽으로 에너지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 쪽으로는 에너지는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제조업이 안 좋아지겠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긴 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뭐 2차전지, 반도체 이쪽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산업적으로 쓰이는 에너지는 조금 감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크로인프라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유료 도로가 한 65%가 있고요. 항만 10%, 철도 3%, 도시가스 22%예요. 가장 큰 곳이 뭐 고속도로, 유료 도로가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도 뭐 서라벌 도시가스는 경상북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뭐 배급을 하는 곳이고요. CNCT 에너지는 대전이랑 계룡시 이쪽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그리고 해양에너지는 광주랑 전라남도 이쪽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지를 보기에 앞서서 수송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는데, 2010년도 요때 인구가 피크를 치죠. 근데 그때 후부터는 해운, 항공, 철도, 도로 전반적으로 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점유율이 큰 거는 고속도로이긴 한데, 지금 매크로인프라가 고속도로가 가장 비중이 크긴 하죠. 근데 고속도로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매크로인프라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보면 에너지는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에너지도 조금 감소를 해요.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속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가 안 쓰던 뭐 가전기기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안 쓰던 뭐 AR, VR 기기도 생기고, 이런 쪽으로 당연히 에너지 소모도 많이 늘어나고, 뭐 최근 들어서는 통신비 트래픽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과거에 뭐 구글 검색하는 거 대비해서 지금 챗GPT 검색하는 게 전력 소비량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그래서 에너지 수요는 어느 정도는 받쳐줄 수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크로인프라는 도시가스가 한 20몇 % 차지하고 있죠. 22% 차지하고 있죠. 근데 도시가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유율이 요게 아니고 요거죠. 도시가스는 점유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가스는 2010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해요. 그리고 석탄은 아예 없고요. 석유도 줄어들죠, 많이. 도시가스 줄어들고 전기 줄어들고 지역난방 신재생도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거의 뭐 유지되고, 뭐 도시가스도 뭐 많이 감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 쪽으로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업 부분 쪽은 어떠냐면, 산업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2010년도보다는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인구가 감소하는 거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석탄 당연히 안 좋고요. 석유 뭐 괜찮긴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그래도 뭐 막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봤을 때는 산업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긴 한데 뭐 수송 쪽으로 안 좋고 수송 쪽으로는 고속도로 쪽 안 좋을 수도 있다. 일본 쪽으로도 봤을 때도 이용량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어서 요금 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만큼 이 부분은 무조건 내가 투자하는 곳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보다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일단 맥콜인프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맥콜인프라 무조건 좋아 내가 투자하는 종목 좋아 근데 너가 뭔데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맥콜인프라 좋아합니다. 이때까지 영상 굉장히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뭐 안 좋은 점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맥콜인프라에 투자할 때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 2023년도 10월 그때 기사인데 인천국제공항 연결 영종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반값 통행 6,600원인데 3,200원으로 감소하는 것만큼 영종대교 맥콜인프라가 운영하죠. 그래서 실제로 통행료가 대폭 인하했는데 당연히 물론 맥콜인프라는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요거를 다시 보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의 정서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라면 가격, 소주 가격 올린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완전 정권 바뀔 만큼 굉장히 뭐라 해요. 맥콜인프라도 뭐 통행료 수입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그런 삶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막 올리기 쉽지 않다. 통행료 막 올리면 상관이 없죠. 근데 막 올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배당금이 삭감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